그리고 이제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차트를 이쁘게 만들어 주고 있고요. 맨 위에 거는 현재 자본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수익이 발생을 했냐 아니면 손실이 발생을 했냐를 보여주는 건데. 네, 안녕하세요, 라쿠나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프로그램 동산 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재밌고 쉽게 백테스팅과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해 주신다고 해서 오늘 라이브를 켰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정확히 어떤 내용들을 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줄 생각이세요? 네, 최근에 제가 이제 백테스팅 후 자동 분할 매매라는 강의를 찍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코드들 같이 보면서 전체적으로 리뷰를 하고요. 네, 뭐 세부적으로 이제 옵션 같은 거 같이 만져보면서 어떤 네, 차이가 있는지 네. 네, 같이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재미있게 대화 나누면서 진행해 보죠.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백테스팅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좀 끌어오는지도 한번 차트로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이게 지금 투온 HTS 화면인데요. 네, 네, 이제 주식 데이터 아무래도 API 통해서 가지고 오면은 네, 이제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데이터는 기본으로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매매 동향이나 네, 차트가 뭐 하락하고 있는지 상승하고 있는지 네, 보합 상태인지 그런 데이터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뭐 이제 필요에 따라 다른 데이터도 많이 가져올 수 있으니까 네, 그거를 일단 가지고 와서 백테스팅 할 때는 저희가 필요한 거 지금 네, 당장은 제가 가격 데이터랑 거래량 데이터만 사용을 할 거거든요. 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 구성해서 그좀 테스트하기 좋게 구성을 하는지를 좀 배워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재밌게 배우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처음에는 이제 주요 라이브러리들의 사용법에 대해서 저희가 배울 건데요. 데이터 분석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저희는 PD라는 별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키 값으로 네임이랑 로케이션 그리고 에이지라고 제가 설정을 했고요. 음, 그다음에 밸류 값으로는 이제 리스트 형태로 데이터를 4개씩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세팅을 해둔 다음에 밑에 pd.dataFrame이라는 이 함수를 사용해서 딕셔너리를 집어넣게 되면 네, 데이터 프레임이 df라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출력을 해보자면요. 네. 지금 이제 딕셔너리랑 비교를 해봤을 때 키 값으로 있던 name, location, age가 여기 제일 위에 열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름들의 리스트, 이제 지역 리스트, 나이 리스트가 세로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저게, 저렇게 보이는 거를 이제 엑셀처럼 표로 만들어 주니까 관리가 네, 편하겠네요. 맞습니다. 이름 음, 자체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인데 프레임 안에 데이터를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왼쪽을 보시면은 0부터 3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 번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만들기만 하고 프로그램 종료하면은 데이터가 날아가니까요. 네. 이제 CSV라는 파일의 형식으로 저장을 해볼 겁니다.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게 이제 df2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SQL, 클립보드, 딕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엑셀과 CSV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했을 때 아무래도 프레임 안에 데이터를 넣다 보니까 음, 용량이 커지게 됩니다. 네. 근데 CSV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이제 컴마를 기준으로 아니기 때문에 네. 용량이 비교적 낮아집니다. 굉장히 속도감도 더 빠를 테고 또 유용하게 쓸 때가 더 많겠네요. 네, 그렇죠. 음, 이제 불러올 때 용량이 크면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네. CSV를 사용하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to CSV를 이용해서 data.csv라는 파일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index는 first라고 돼 있는데 저장을 네. 할 때 아까 봤던 index 값이 저장이 되게 할 거냐, 안 되게 음, 할 거냐를 정해주는 겁니다. 네. 이 상태로 이제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위에서 출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음, 좌측 화면에서 이제 새로운 data.csv라는 파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컴마를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네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불러오기를 제가 해볼 건데요. 지금 이 상태로 저장하고 바로 불러오면 똑같은 게 출력이 될 테니까 조금 네. 차이를 두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라커널이 코리아 30이라고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SV 저장하는 걸 주석 처리하고 이제 코드 설명을 살짝 하자면은 pd.read CSV라고 하면은 CSV 확장자의 파일을 읽어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저장한 data.csv를 df2에 저장을 하고요. 프린트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출력된 거는 위에 있는 DF고요. 밑에 있는 거는 방금 read CSV로 불러온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아, 네. 보시면은 제일 밑에 제가 추가한 이제 라코너리 코리아 네. 30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뭐 직접 이렇게 CSV 파일을 열어서 데이터를 첨삭할 수도 있으니까요. 사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할 때 열과 행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출력한 결과를 보셨을 때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 게 열이고요. 가로로 돼 있는 게 행입니다. 그래서 네. 이걸 합쳐서 행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열을 불러오는 방법과 행을 불러오는 방법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열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여기서 df에 대괄호를 열고 열 이름을 입력을 하면은 방금 있던 세로 로케이션 열이 로케이션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위쪽에 있는 로케이션에 해당하는 뉴욕, 파리, 베를린, 런던이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음, 있습니다. 나이만 가지고 오겠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age라고 해서 출력을 해보면 이제 날짜 데이터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 굉장히 편리하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특정 행을 선택을 하는 건데, 이제 행을 선택할 때는 ILOC라는 걸 사용을 할 겁니다. 네. 이제 ILOC라는 게 인티저 로케이션이라는 거의 약자인데요. 이제 인티저 정수의 위치를 불러오겠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ILOC를 사용하고 뒤에 숫자를 넣어주게 되면 이 인덱스 값의 행을 가지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ILOC 대괄호 1이라고 하면은 인덱스 값이 1인 행을 가지고 오겠고, 그다음에 2를 넣게 되면은 인덱스 값이 2인 것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 값이 1인 거는 안나, 파리, 13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안나, 파리, 13이 출력이 됐고요. 음, 그 다음에 인덱스 값이 2인 거는 피터, 베를린 53이고 밑에도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네. 간단하게 행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저기다가 이제 뭐 가격이나 거래량, 뭐 등락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테이블로 넣으면은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그냥 바로 뽑아가지고 쓰면 되니까 저 네,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는 거의 필수로 써서 백테스팅에 사용을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음, 뭐 데이터 프레임만 해도 이제 네. 뭐 단순하게 이동 평균이나 아니면은 뭐 음, 거래 대금의 평균 네. 아니면은 며칠 기준의 뭐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도 계산이 가능하니까요. 네네.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아, 굉장히 효율적이네요. 이거 보고 계시는 우리 프로그램 동산 구독자분들도 아, 저런 게 있구나. 저런 식으로 쓰는구나 정도만 알고 실전으로 갈 때는 뭐 AI 도움 받으면서 코딩하면 되니까 작업 속도도 빨라질 거고 백테스팅 하는데도 더 방대하고 유용한 데이터들을 쉽게 다룰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조건 필터링이라는 걸 볼 건데요. 이제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너무 크다 보면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불필요한 것도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필터링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필요한 데이터만 요약해서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음, 이제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적어주고요. 대괄호 안에 조건문을 넣어 줄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첫 번째로 이제 df의 age 나이가 40 이상인 경우 음, 그리고 이제 DF의 age가 60 이하인 경우라고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조건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조건마다 소괄호로 감싸 주시고요. 네. 여기도 소괄호로 감싸 주었고, 가운데 and 기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제 파이썬에서 사용하듯이 and라고 입력을 하면은 적용이 안 되고요. 이 아, 기호를 꼭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이제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을 사용하실 거라면은 음, 백스페이스 밑에 이제 원화 표시가 있는데요. 네. Shift를 누른 상태로 입력하게 되면 이런 세로막대가 생깁니다. 음, 이게 또는이라는 기호입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컨디션이라는 거를 이 대괄호 안에 넣게 되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행만 DFAG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40 이상의 60 이하인 나이를 가진 사람이 피터밖에 없는데 피터만 음, 출력이 됐습니다. 아, 딱 걸러지네요. 네, 너무 편한데. 너무 편한데, 저거. 생각보다 유용합니다. 네. 굉장히 유용하네요. 네. 만약에 이제 여기서 30이라고 입력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 30 이상의 60 이하의 나이를 가진 린다랑 피터만 출력이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열을 추가를 해줄 건데 아까 이제 CSV 파일을 보면은 name, location, age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company라는 열을 추가를 해줄 때 음, df의 대괄호 company라고 입력을 해주기만 하면은 추가가 됩니다. 만약에 이제 입력을 할 때 값이라고 해서 그냥 0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네. 기본값으로 0이 전부 입력이 될 겁니다. 음.
아니면 여기에 무직이라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잡이라는 열이 생기면서 음. 밑에는 전부 무직으로 채워질 겁니다. 만약에 개별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행의 개수에 맞게 데이터를 리스트 형태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출력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에이지까지 있던 게 잡이랑 컴퍼니가 생겼고요. 이렇게 데이터 하나만 입력한 경우에는 전부 다 무직으로 처리가 됐고 데이터를 하나하나 입력한 경우에는 순서에 맞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열 추가가 가능하고요. 엄청 간단하네요. 한 줄로 끝났네요. 네. 이제 저는 백테스팅 할 때 이거 열 추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뭐 이동 평균 같은 거 계산할 때나 네. 아니면은 이제 제가 백테스팅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뭐 1로 입력하고 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 마이너스 1로 입력하고 음, 그런 식으로 조건 만족 열을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그건 나중에 그때 활용을 제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네. 네. 이제 그것도 나중에 같이 확인을 할 거니까요. 넘어가고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프레임 통계라는 건데 이제 describe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count, mean, 이게 아마 스탠다드일 텐데 그 다음에 mean 25%부터 max까지 통계 음, 자료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age 기준으로 돼 있고요. 아무래도 통계다 보니까 숫자 네. 데이터에 대해서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 판다스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SQLite라는 거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강의를 보신 분들은 저랑 같이 SQLite를 설치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판다스에는 SQLite라는 게 내장되어 있는데요. 이제 SQLite를 사용하게 되면은 DB 파일을 저장하게 됩니다. CSV보다는 DB라고 저장을 하는 게 데이터를 관리하기도 편하고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만 뽑아올 수 있으니까 상당히 유용한 이제 기능입니다. 일단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판다스를 같이 불러왔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서 사용했던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라는 딕셔너리를 만들고 pd.데이터 프레임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B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인데요. SQLite 3.connect라고 해서 어떤 DB에 연결을 할 건지를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data.db라는 파일로 연결을 했고요. 그거를 con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지금처럼 data.db가 없는 상황이라면 네. data.db를 새로 만들게 되고요. 만약에 존재하는 상황이면은 거기에 그대로 연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oSQL 아까는 저희가 diff.tocsv라고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toSQL이라고 해서 db 파일에 저장을 해줄 겁니다. 네. 여기 적혀 있는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테이블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음. 이제 테이블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데 그중에 데이터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겠다는 거고요. 테이블이 엑셀이랑 비교하자면은 시트네요. 네, 시트 그렇죠. 하나 만드는 거. 네. 이제 데이터라는 시트에 저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on이라는 거는 위에서 만들었던 연결 객체입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 객체를 넣어주시고, 뒤에는 옵션 값이고요. 넣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음, 만약에 이제 exist 존재한다면 replace 이걸로 대체를 하겠다는 의미고요. 네. 그 다음에 index는 first index 값은 저장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replace 대신에 넣을 수 있는 게 append가 있고요. 이거는 기존 테이블에 추가를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fail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만약에 이미 존재한다면 에러를 발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렇게 if exist에는 여러 가지 좀 문구들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굉장히 편하네요. 네, 그리고 또 SQLite가 파이썬에서 가장 경량화되고 쉽게 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죠. 네, 맞습니다. 어차피 뭐 서비스 할 거 아니고 뭐 개인이 그냥 쓰기에는 가장 적합하네요. 네, 뭐 CSV 파일로 저장한다거나 엑셀 파일로 저장한 것보다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해서 관리하면은 더 다양한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거의 필수로 쓰면은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걸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요. 이제 지금 왼쪽 메뉴에는 data.db라는 게 없습니다. 음,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왼쪽에 data.db라는 게 생겼고요. 이제 이거를 클릭해서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에러 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읽어볼 수는 있습니다. 여기 name, location, age라고 해서 이제 name은 텍스트 형식으로, location도 텍스트 형식으로, age는 정수 형식으로 오겠다는 거고 음.
이제 데이터가 적혀 있긴 한데 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저런 게 들어가 있구나 정도만 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했으니까요. 불러오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on은 SQLite 3.connect로 해서 data.db라는 파일에 연결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pd.readsql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올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쿼리문이 있는데 이제 이걸로 제가 어떤 데이터를 불러올지 어디서 데이터를 불러올지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select 별이라고 해서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rom datetime import 별이라고 하면 datetime 있는 모든 것을 불러오겠다 라고 아, 사용을 하는 것처럼 네. 여기도 이제 모든 데이터를 불러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from data라고 해서 어떤 테이블에서 가지고 올지를 정해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위에서 데이터라는 테이블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from data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where이라고 해서 네. 어떤 특정 조건들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불러오겠다라고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건 나중에 같이 확인을 해볼 거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인적값으로는 연결 객체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보면 방금 저장했던 DB 파일을 그대로 불러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 SQLite 3의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많이 써야겠네요. 데이터 프레임 좋습니다. 데이터를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용량이 커져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이 다운될 수도 있거든요. 좀 주의를 해야겠네요. 네, 용량을 신경 쓰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 정리인데 데이터 정리를 하기 전에 3강 폴더를 제가 강의에서 만들었었는데요. 이제 제가 3강에서 만든 폴더는 이제 LS증권 자동화 매매 강의에서 사용했던 예제 코드인데 네, 거기서 24강 코드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들은 그대로 가지고 왔고 일부 수정을 했는데요. 여기선 제가 DB 파일,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네. 필요 없는 계좌 잔고 요청이나 실시간 요청 같은 건 전부 지웠고요. 음, 필요 없는 TR 데이터도 전부 지웠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G3204만 반복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만약 강의에서 다루던 건데 지금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저런 식으로 쓰는구나 정도 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네, 제가 이제 LS증권 강의에서는 네, 모든 TR을 다루는 걸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네, 뭐 당연히 이제 본인 입맛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네, 데이터베이스만 저장을 하겠다라고 네. 하면은 G3204만 활용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이제 어떤 종목을 할 건지를 코드 리스트에 다 저장을 했고요. 음, 그래서 반복문으로 이 코드 리스트에 있는 코드들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G3204를 요청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코어에 X의 쿼리로 이동을 하게 되고 아래쪽에서 요청을 하고 리시버 클래스로 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리시브 데이터를 보시면은 G3204만 제가 남겨놨고 나머지는 다 지웠는데요. 여기서 카운트부터 뭐 df까지는 원래 기존에 있던 코드와 일치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추가를 한 게 위쪽에 있는 콘과 아래쪽에 있는 df.to SQL 부분인데 이제 콘은 앞에서 사용했듯이 SQLite에 연결하는 객체입니다. 네. 이제 방금 만들었던 data.db에 연결을 하겠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df는 dict gb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설명드렸듯이 이제 여기 있는 아웃블럭 네임과 아이템을 짝을 지어서 딕셔너리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코드였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df를 pd.데이터 프레임에 넣어 줄 겁니다. 이제 넣어 주기 전에 지금 이 상태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심볼이 저장이 안 돼서 어떤 종목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df 대괄호 심볼이라고 해서 심볼이라는 열을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래쪽 쿼리에서 이제 심볼에 데이터 심볼을 저장을 했습니다. 이제 테슬라면은 테슬라 아니면 애플이면 애플이 저장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거를 불러와서 심볼이라는 열에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pd.데이터 프레임으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df.toSQL을 이용해서 저장을 할 겁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이제 DB를 이미 만들었고 지금 DB라는 데이터베이스에는 주식 데이터에 해당하는 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열 이름이 네임과 로케이션과 에이지로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주식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분명히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라는 것 대신에 뭐 데일리 프라이스 이런 식으로 넣어 주셔야지 아마 에러가 발생을 안 할 거고요. 만약에 데이터라고 저장을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있는 거를 지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메인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차례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주식 데이터가 저장이 될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G3204를 요청하면은
데이터가 500개에서 900개 사이로 저장이 될 텐데, 이제 뭐 500개에서 900개 정도 저장이 되니까 그걸로 백테스팅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500개 정도는 뭐 개수를 지정을 해놓은, 그렇게 지정을 하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 정도 오는 거죠. 아마 개수 지정은 안 될 거고 한 번 요청하면 그 정도 나올 겁니다. 한 번 요청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df.toSQL로 DB에 저장을 할 건데요. 네, 이제 데이터라는 테이블에 저장을 하고 두 번째 인제값으로는 이제 연결 객체를 넣어 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exist 존재하는 경우에는 replace라고 돼 있는데 네, 여기를 replace가 아니라 append라고 넣어주고요. 이제 replace라고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테이블이 이미 존재를 하면은 이제 대체한다는 의미라서 저장된 데이터가 지워질 겁니다. 그 다음에 index는 false라고 해서 index 값은 넣지 않고요. 이 상태로 이제 여기 있는 메인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차례대로 종목이 일봉 데이터가 조회가 되면서 500개의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중요하네요. 네, if exist 저거 append, replace 이걸 잘 세팅하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네, 테이블을 다시 만드는 거니까요. 네, 아니면 데이터가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지금 네,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데이터.db의 열 이름이 네, 주식 데이터 열 이름이랑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실 때는 여기 만들었던 데이터.db를 지우시든지 네. 아니면 테이블 이름은 뭐 데일리 프라이스 이런 식으로 바꾸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근데 이제 강의에서 데이터라는 테이블을 계속 사용을 할 거니까 네, 이거를 지워서 다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운받은 데이터를 여기 있는 데이터라는 디렉토리에 data.db에 저장을 했으니까 네, 앞으로는 이걸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강 데이터 정리로 넘어가게 되면은 SQLite 3와 판다스를 일단 불러왔고요. 이제 컨 객체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불러올 겁니다. 제가 이제 데이터라는 디렉토리의 data.db이기 때문에 경로를 이렇게 변경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쿼리문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떤 데이터를 불러올지 조건문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명드렸던 대로 SQL을 만들어 보자면 select 별 from data라고만 해서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선택해서 불러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데이터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날짜, 시가, 이제 생략된 데이터고요. 음, 종가 등락 구분, 심볼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애플 데이터가 출력이 되고 있고 마지막에는 엔비디아 데이터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인덱스 값이 2999까지 있는데 네, 이제 데이터가 총 3000개가 있다는 뜻이고요. 이제 이걸 다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면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데이터를 종목을 한 100개를 가지고 왔다, 1000개를 가지고 왔다. 음, 그럼 종목이 너무 많아지니까 분명히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에러 이전에 너무 느릴 거고요. 음,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만 뽑아서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쿼리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자면은 셀렉트의 심볼, 날짜,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 거래 대금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네, 그러면 모든 열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제가 입력한 열만 가지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from data, 데이터라는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겠다는 거고 이제 where이라고 해서 조건문을 만들어 준 겁니다. 여기에는 심볼은 테슬라, 그러니까 심볼과 테슬라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에만 데이터를 가지고 오니까 테슬라 데이터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뭐 엔비디아를 입력하게 되면 엔비디아 데이터만 가지고 오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반복문으로 가지고 오시겠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에 f 스트링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뭐 심볼 이런 식으로 넣어 주셔도 되고 저는 간단하게 사용법만 알아볼 거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입력한 순서대로 심볼, 날짜, 시가 이런 순서대로 데이터가 불러와졌고요. 왼쪽에 테슬라만 적혀 있고 날짜가 차례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 많은 종목 다 가져오면은 컴퓨터가 버틸 수 있으려나요? 그러니까 저런 처음, 식으로 외열자를 최대한 잘 이용해가지고 내가 딱 지금 분석할 종목만 필터링해서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음, 너무 많이 가지고 오면은 너무 느리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컴퓨터 이제 프로그램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분도 잘 안 됩니다. 진짜 맞아요. 그리고 이건 지금 일봉이지만은 혹시라도 초 단위로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네, 외열절로 필터링부터 잘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종목 데이터를 불러왔고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쿼리문을 작성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SMA 10, SMA 50이라고 해서 이제 심플 무빙 에버리지라고 해서 단순 이동 평균입니다. 이제 10일 이동 평균선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DF의 종가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고 롤링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는 10이라고 해서 10일을 기준으로 할 거고 뒤에 .min이라고 해서 min은 평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일의 데이터로 평균을 내서 SMA10이라는 열에 저장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SMA50이라는 열을 새로 만들어서 데이터 프레임의 종가를 50일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단순하게 평균만 계산이 된 게 이렇게 열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DFMA30이라고 해서 지수 이동 평균이라는 것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종가 데이터에서 EWM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고 네. 스팬은 30이라고 하면은 또 이제 30개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고 음. 마지막에 또 평균을 내는 겁니다. 지수 이동 평균이라는 거는 최근 데이터에 조금 가중치를 두고 평균을 계산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정확한 수식 같은 거는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오고 새로운 열을 추가를 했고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을 해보면 기존 데이터가 그대로 있고요. SMA10부터 MA30까지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동 평균을 계산한 거에 넌 값이 있습니다. 음. 이거를 결측 값이라고 하고요. 결측 값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같은 수식을 넣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fill NA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이제 결측 값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0으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의미이고요. 인플레이스는 true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 데이터 프레임에 바로 적용을 할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만약에 false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받아주시면 되고요. 근데 굳이 이렇게 코드를 길게 쓰는 거는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결측값이었던 게 0으로 전부 바뀌어 있습니다. 좋네요. 저거 써야겠네요. 네, 이런 거 판다스 이용할 때는 결집값 처리가 되게 중요하니까요. 이게 싫으시면은 이때 종가를 그대로 넣으셔도 됩니다. 아, 그렇네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어서 시각화라는 걸 해볼 겁니다. 시각화를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매플러립 라이브러리인데요. 이거는 파이플럿을 불러와서 PLT라고 별칭을 정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SQLite 3와 판다스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베이스 읽기라고 해서 방금 앞에서 사용했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MA10과 밑에서는 MA10과 MA50을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만들었고 df.fillNA를 해서 결집값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까지는 앞에서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그릴 때는 X축과 Y축을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이제 차트를 만들 때 X축과 Y축 그리고 그 안에 차트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텐데 네. 보통 X축에는 이제 시간을 설정을 하고요. 세로축에는 가격을 설정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데이터가 이제 저장된 거를 봤을 때 전부 다 스트링 타입으로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시간 순서대로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배치가 되고요. 네. 가격 같은 경우에도 가격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음. 그냥 데이터 순서대로 차례대로 쌓이는 구조가 될 겁니다. 네. 그럼 차트가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의 타입을 조금 바꿔줄 거고요. 여기 보시면 df의 날짜는 pd.toDate 그러니까 괄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데이트 타임 형식으로 바꿔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날짜 데이터가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거를 데이트 타임으로 바꿔주고요. 네. 그 다음에 df 종가 데이터를 as 타입으로 플롯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이제 데이트 타임으로 바꾸는 것과 플롯으로 바꾸는 거는 함수 메소드가 다르니까요. 구분을 좀 해주시고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소수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플롯으로 했습니다. 음. 그래서 str 타입이었던 게 플롯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필수적인 부분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인덱스 값이 0, 1, 2, 3으로 되는 것보다는 날짜로 구분하는 게 저는 편하기 때문에 setIndex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날짜를 인덱스로 바꿔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df에 적용을 할 거냐 해서 저는 true로 설정을 했고 여기까지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인덱스 값이 날짜로 바뀌어 있습니다. 번호가 아니라 네, 날짜로 해서 네. 괜찮네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거는 필수 사항은 아니니까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밑에 그래프 생성 부분을 보시면은 위에서 제가 이제 매플러립 라이브러리를 PLT로 별칭을 정했는데요. 네.
plt.figure라고 해서 이 차트의 크기를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럼 소괄호는 18,10이라고 하면은 18픽셀, 12픽셀로 설정이 되는 거고요. 네. 제가 이거를 16이랑 9라고 바꾸게 되면은 조금 더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음, 저는 이제 크게 일단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plt.plot이라고 하면은 플롯을 사용하면은 선 차트를 그린다는 겁니다. 차트를 그릴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x축과 y축을 정해줘야 되는데 x축에는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를 그 다음에 y축에는 종가를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라벨이라고 해서 이렇게 차트를 그리면 선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름을 정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클로즈 프라이스 종가라고 정해줬고요.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플롯도 X축에는 인덱스 값 날짜 그리고 두 번째는 MA10 10일 이동 평균을 넣어 주었습니다. 세 번째도 50일 이동 평균을 넣어 주었고요. 이렇게 plt.plot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개를 만들게 되면은 이 코드마다 색깔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네. 처음에는 뭐 파란 줄, 두 번째는 노란 줄, 세 번째는 뭐 초록 줄 이런 식으로 색깔이 자동으로 변경이 되고요. 원하시는 색깔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본 값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plt.title, 타이틀이라고 하면은 차트의 제목을 정해주는 겁니다. 저는 이제 테슬라 주가라고 설정을 했고 X라벨, Y라벨을 사용하면은 X축의 이름, Y축의 이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레전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범례를 표시하는 겁니다. 범례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제가 라벨로 이름을 각각 정해줬는데요. 이거를 차트 한 켠에 박스에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how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차트를 보여주게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차트가 나왔고요. 파란색이 클로즈 프라이스 종가고요. 주황선이 10일 이동 평균, 초록선이 이제 50일 이동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제 X축을 보시면은 이렇게 날짜가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 보면은 데이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로축을 보시면은 0부터 100, 200, 300, 400이 적혀 있고 프라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 순서대로 차트 종가가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동평균선이 그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원하는 뭐 그래프들 죄다 한 곳에다 모아서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 실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차트를 두 개로 나눠서 밑에는 보조지표 같은 거, 뭐 RSCD 같은 거 추가할 수도 있으니까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처음에 보시면은 주황색 선과 초록색 선이 0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까 저희가 결측값을 0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고요. 만약에 이게 싫으시다 라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를 좀 자르시면 됩니다. 위에 만들어 놓은 이게 그 코드인데요. 이렇게 하면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 값이 50부터 맨 뒤까지를 저장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앞에 0이었던 부분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50일 데이터가 사라졌고 그 이후부터 데이터가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각화에 대한 기본 정리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각화를 활용해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로 뭐 신호를 만드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네, 7강 골든 크로스는 이제 앞에서 사용했던 코드들을 다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도 원래는 날짜랑 종가만 이렇게 에즈 타입으로 해서 바꿨었는데 타입을 시가, 고가, 저가, 거래량, 거래 대금도 다른 이제 숫자 타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는 뭐 정수 타입으로 넘어올 테니까 인트라고 했고요. 여기는 플롯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인덱스를 날짜로 바꿔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데이터 프레임을 조금 다루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 프레임의 시그널이라는 열을 만들어서 0을 넣었습니다. 기본 값으로 0을 넣었고, 그 다음에 df 시그널에 대괄호를 넣어서 조건문을 만들었습니다. DF의 MA10이 MA50보다 큰 경우는 1을 넣어줬고, 10이 MA50보다 작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을 넣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 포지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DF 포지션에 시그널의 diff, 그러니까 차를 저장을 합니다. 이제 시그널의 차라는 거는 만약에 행렬에서 첫 번째 행이 1이고, 두 번째 행이 2고, 두 번째 행이 1이고, 세 번째 행이 마이너스 1인 경우, 네, 위에 조건대로 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질 텐데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 행을 기준으로는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의 차가 0이고, 네. 이제 세 번째 행을 기준으로는 이 두 행의 차가 마이너스 2니까 그런 식으로 포지션에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행과의 차를 계산을 해주는 거고요. 바로 차트를 그리는 겁니다. 이제 plt.figure 차트의 크기를 16,9라고 정해줬고요.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X축에는 전부 인덱스 날짜를 넣었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종가 10일 이동 평균, 50일 이동 평균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번에는 컬러라는 옵션을 넣었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넣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plt.plot 이제 새로운 차트를 또 표시를 할 건데 보시면은 첫 번째 값으로는 df에 괄호를 열고 df 포지션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인덱스를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번에는 df의 포지션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만족을 하는 종가를 출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포지션이 1보다 크거나 같은 날짜의 종가에만 점이 찍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위로 위로 화살표 기호를 넣었는데 이거는 삼각형 모양의 기호를 표시를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만약에 이걸 점으로 바꾸게 되면은 그 만족하는 부위에 점이 찍히게 됩니다. 음. 일단은 둘 다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마커 사이즈라고 해서 이 기호의 크기를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컬러는 G, 그린으로 했고 라벨도 정해줬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밑에서도 포지션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날짜를 찍어주고 종가를 찍어줍니다. 네. 그리고 그걸 만족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요. 이번에는 컬러는 레드로 했습니다. 밑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똑같고요.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그러면 포지션이 저렇게 표시된 거네요. 네, 음, 맞습니다. 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파란 선이 빨간 선을 뚫고 내려갔더니 빨간색 화살표가 찍혀 있고요. 네. 빨간 선이 파란 선을 뚫고 내려갔더니 초록색 삼각형이 찍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표시를 할 수가 있고 네. 지금은 제가 이제 종가에다가 삼각형이 표시되게 했는데 네. 원하시는 분들은 계산을 하셔서 골든 크로스 되는 선 부분에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사용법을 익히셔서 활용하시면은 무궁무진하게 사용법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점을 찍게 된다면 여기서 삼각형이 아니라 점을 찍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맵플러립 사용법을 검색하시면은 공식 홈페이지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쿠너리님이 알려줬으니까 뭐 더 확장되고 싶으면은 A한테 물어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차트로 표현을 해봤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골든 크로스로 백테스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앞에서와 똑같이 만들었고요. 여기도 매매 신호 생성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30번째 줄까지는 이제 7강 코드와 거의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하는 거는 지우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백테스팅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설정을 해줄 건데, 이니셜 캐시라고 해서 초기 자본, 그 다음에 캐시는 현재 자본, 홀딩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 포트폴리오 밸류라고 넣어서 주식 가치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세팅을 했고요. 이제 수수료 같은 거, 세금 같은 거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문으로 데이터 프레임의 개수만큼 반복을 할 건데 인덱스 값이 1부터 데이터 프레임의 크기까지를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 데이터 프레임 행의 포지션의 값을 비교를 할 거고 만약에 포지션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제 앞에서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이렇게 차트로 표시를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매수 시그널이라고 해서 매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지션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매수 시그널이 된 경우에는 홀딩, 보유 종목 수를 현재 자본에서 종가만큼 나눠서 저장을 하고요. 네. 캐시는 이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등호를 넣어서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값에서 빼줄 겁니다. 그래서 매수한 종목 수 곱하기 종가를 해서 현재 자본에서 빼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도 시그널이 된 경우에는 캐시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수 곱하기 종가를 해서 더해줄 거고요. 보유 종목 수는 0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가치, 주식 가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본, 그리고 보유 종목 수 곱하기 종가라고 해서 이제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를 체크를 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백테스팅을 구현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과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파이널 밸류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이제 주식 가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초기 자본은 이니셜 캐시 그리고 최종 자본은 리턴은 이제 수익률이고요. 여기서 수익률을 계산하는 코드를 작성을 했고 라운드 함수를 사용해서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반올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센트를 붙여서 백분율로 의미를 넣었고요. 지금 실행을 해보면 네. 이니셜 캐시가 1000, 파이널 밸류가 1271, 수익률이 27.1%라고 나왔습니다. 뭐 수수료 세금은 하나도 안 넣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수익이 났고요.
아마 수수료 넣으면 마이너스 30% 40% 나오지 않을까요? 자, 맞아요. 맞아요. 이 백테스트 돌릴 때 수익률이 잘 나오는 경우 세금이나 수수료를 높게 측정해가지고 재계산하면은 웬만하면 다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 투자에서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슬리피지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주문이 안 들어가는 타이밍도 많을 테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하면 되는데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수료와 세금. 보시는 분들도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백테스팅 돌릴 때 데이터를 넣어주면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진행하기 전에 위에 보니까 뭐 에러가 조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는 에러라기보다는 이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판다스를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네, 이제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 되면서 사용법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네, 이제 판다스 자체가 권장하는 코드 사용 방식이 또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쓰는 게 좋다. 이제 홈페이지를 참고해라. 라는 음, 에러를 발생하고 있는 거고 음, 사용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음. 이런 에러는 제가 2년 전부터 봤기 때문에 네, 전혀 문제는 없고요. 난 내 갈 길 간다. 이거죠. 네네. 뭐 작동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백테스팅 과정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아, 유용한 거 많이 배우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백트레이딩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백트레이더라는 라이브러리인데요. 네. 이게 이제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음. 보조지표 같은 것도 뭐 몇 개 데이터만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고 아, 이렇게 자동으로 백테스팅하는 매매 전략 같은 것도 구현을 할 수 있고요. 네. 마지막에는 차트까지 그려주니까 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밑에 있는 이 세 줄은 앞에서와 동일하고요. 백트레이더를 임포트해서 BT라고 필명을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클래스를 작성하는 방법인데 스트레이치 클래스를 만들어서 bt.stretch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습니다. 여기 클래스명은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음, 그 다음에 init 함수와 next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구분을 해줄 겁니다. 네. init 함수에는 이제 보조지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저는 간단하게 SMA20, SMA100, 그리고 크로스오버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SMA20은 단순 이동 평균 20일이고요. 얘는 100일입니다. 그래서 bt.indicators.moving average simple. 그래서 단순 이동 평균을 불러온 거고 뒤쪽에는 self.data.close 그리고 페리오드는 20이라고 해서 20일 이동 평균을 종가를 기준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의미이고요. 근데 이제 self.data라는 걸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해주진 않았습니다. 그럼 self.data가 어떤 거냐면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보면은 feed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먹인다는 뜻인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BT에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를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self crossover라고 해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MA20과 SMA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서로 뭐 골든 크로스가 난다, 아니면 데드 크로스가 난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크로스오버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 next 메소드로 넘어갈 건데요. 이제 self.crossover 이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골든 크로스를 해서 이제 시그널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때는 간단하게 self.by라고 해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가 0보다 작은 경우, 그러니까 데드 크로스가 일어난 경우에는 매도 신호가 발생을 해서 self.sell로 매도를 할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클래스의 구조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여기는 저희가 앞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하게 데이터를 불러와서 데이터의 타입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사용법인데 bt.feed.pandas data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와서 판다스 형식으로 저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사용법을 보시면은 여기서 판다스 데이터가 아니라 야후 파이낸스 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강의 찍으면서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이거 저는 에러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백트레이딩 할 때 야후 파이낸스 데이터보다는 저희가 직접 받은 증권사 데이터가 더 정확하니까 그렇죠. 판다스 데이터를 사용을 할 겁니다. 뭐 이거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원래 값이랑 다른 경우도 존재하고 아니면은 값이 저장이 안 되고 0이라고 돼 있는 부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조심하시고요. 밑에 이제 bt.cerebro라고 해서 실제 이제 백테스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 세레브로에 add 데이터, 저희가 방금 불러온 데이터를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위에서 만들었던 전략을 여기서 추가해 주는 겁니다. 아, 그래 넣어주면 끝나는 거구나. 네, 이렇게 네, 하면 세팅이 끝납니다. 간단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세레브로에 이제 매매하는 거에 대한 설정을 할 때는 브로커를 사용을 하는데요. 캐시라고 해서 초기 자본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1000달러라고 설정을 했고, 셋 커미션이라고 하면은 매매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커미션에 뭐 수수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0.001로 했고요. 그럼 이제 수수료는 0.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이니셜 포트폴리오 밸류라고 해서 초기 자본을 먼저 출력을 하고요. 그럼 이제 cerebro.broker.get value라고 해서 여기서 제가 설정한 초기 자본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cerebro.run을 하면은 위에서 만든 전략을 백테스팅을 진행을 하고요. 백테스팅이 끝나고 나면은 이 프린트문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현재 가치를 불러와서 출력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erebro.plot이라고 해서 이제 차트를 보여줄 거고요. 이 상태로 코드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보시는 것처럼 1000달러가 초기 자본이고 네. 마지막에는 1017.72달러가 최종 자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차트를 이쁘게 만들어 주고 있고요. 맨 위에 거는 현재 자본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수익이 발생을 했냐 아니면 손실이 발생을 했냐를 보여주는 건데 일단 초기 자본이 1000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1000에서 가로줄이 그어지다가 갑자기 상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내려왔는데 이제 올라간 거는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내려간 걸 보셨을 때 빨간 점 그러면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매수를 진행을 하고 나중에는 파란 점이 생겼는데 이거는 네. 수익이 발생을 한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눈으로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제 왼쪽 부분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높이를 비교해 보면은 이 부분이 높이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 점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거고 네. 당장 여기 이제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아래쪽으로 뾰족한 부분보다는 오른쪽 가로선이 조금 더 낮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네요.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빨간 점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을 보시면은 종가 그래프랑 이동평균선 그래프가 잘 표시가 되고 있고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 매도 신호가 잘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잘 네.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 이 알고리즘 방식만 좀 잘 익혀 놓으면은 나중에 분석할 때 저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말고도 섞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전략들을 한 번에. 그럼 네, 저렇게 한 눈에 볼 수 있게 한 번에 쫙 뿌려져서 그래프를 보면은 굉장히 좀 유용하게 좀 더 시각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같이 이렇게 시각화하면 장점이 음. 뭐 그럴 일은 잘 없지만 다른 음. 사람한테 보여줄 때 되게 있어 보이니까요. 네, 그리고 뭐 워낙에 이런 게 백테스팅 관련돼서 툴을 다루는 일반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이거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거나 요즘 네, 유튜버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유튜버들이 뭔가 이런 식으로 다 분석한다라고 보여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려준 알고리즘 방식 이용해서 보여주면은 굉장히 있어 보이고 전문가처럼 보이고. 정관처럼 보이겠네요. 우리 프로그래밍 동사 구독자분들도 한번 여기 차트 잘 그려서 한번 포스팅하고 해보시면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보시면은 크로스오버라고 해서 이제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요. 네.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 삼각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시면은 여기 셀 매도 신호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저희가 포지션으로 0을 기본값으로 해놓고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 마이너스 1,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 플러스 1이 되게끔 했으니까요. 음.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삼각형과 위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제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있네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개발을 하니까 그냥 네, 수치로만 좀 뿌려서 보면 되는데 웬만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손 투자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 결과값에 대해서 내가 가진 전략에 대한 결과값에 대해서 이제 손 투자에 적용을 해야 된다면은 무조건 그분들한테는 백테스팅 결과도 시각적으로 좀 보면서 감각을 익힐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럴 그러니까 때 이렇게 하는 게 거의 필수겠네요. 저도 뭐 이제 백테스팅 예전에 했을 때 네, 숫자로만 보니까 이게 수익이 나긴 하는데 네, 되게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럴 때 차트로 보면은 이제 한눈에 보이고 뭐 문제가 있으면은 한눈에 보이니까 네. 굉장히 유용합니다. 실전에 저 투자할 때도 우리도 뭐 실제로 HTS나 MTS 켜놓고 차트 보면서 손매매할 때도 있으니까 네, 그때 이렇게 연계돼서 생각해서 해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할 것 같네요. 그리고 손실 줄이고 이익만 늘릴 수 있다면야 뭐든 다 해봐야죠. 맞습니다. 좋은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10강부터 이제 14강까지는 백트레이더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RSI도 있고 볼린저 밴드도 있고 음, MACD도 있는데 음,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은 제가 RSI 매매 전략, 그리고 볼린저 밴드 매매 전략, MACD 매매 전략을 넣어서 하나씩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아,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보통 이제 사용을 하신다면은 RSI도 쓰고, MACD도 쓰고, 볼린저 밴드도 쓰고 같이 사용을 하실 테니까, 그거는 예제 코드도 많이 있습니다. 강의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한 번에 전략을 구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서 다뤘던 이제 판다스 조건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여기 있는 기본 값은 똑같고요. 로드 데이터라고 해서 함수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애플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 여기서는 이제 앞서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DF의 조건문을 작성을 하실 때는 조건 하나하나마다 소괄호를 넣어 주셔야 하고, 네. 그다음에 그리고를 의미할 때는 and 기호를 넣어 주셔야 합니다. 음, 그래서 조건은 뭐 여러 개 넣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괄호를 하고 또는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백스페이스 아래에 있는 기호를 Shift를 누르고 입력을 하시면 음, 이렇게 세로 막대가 나옵니다. 이게 또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보통 저희가 뭐 종가라는 데이터가 있다면 종가가 2,000원보다는 크고 5,000원보다는 작다. 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한 번에 입력하게 되면은 조건문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여기 데이터 프레임 필터링에 적용을 하실 때는 2,000보다는 종가가 크고 그리고 종가가 5,000보다는 작다. 이거를 괄호로 감싸고 and 대신에 기호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이제 주의 사항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종종 사용하는 게 shift라는 메소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이제 이거는 제가 출력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shift라는 열을 만들어서 df 종가.점 shift 1이라고 해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출력을 해보면 네, 이제 종가와 shift가 나왔는데요. 이제 출력을 별개로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열이 여러 개가 있는데 특정 열을 불러오실 때 여러 개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대괄호를 감싸고 그 네. 안에 또 대괄호로 리스트 형식으로 불러오셔야 됩니다. 네. 네.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보면 종가와 시프트만 출력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원래 종가가 있고 이제 시프트 열에는 이렇게 한 칸씩 밀려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미는 거네요, 그냥요. 네, 만약에 이제 여기서 Shift 1 대신에 뭐 2를 넣게 되면은 두 칸씩 밀리는 거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이제 거꾸로 밀리게 됩니다. 보통 그럼 어느 시점에 많이 쓰나요? 네. 백테스팅 할 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전일 네. 종가 대비 뭐 오늘의 종가 변화율 이런 거를 계산할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아, 그 다음에 네, 이 정도만 하면 이제 판다스 사용법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해서 많이 다뤄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전에 적용하기 위해서 16에서 17강에서 분할 매매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제 SQLite를 불러왔고, 판다스를 불러왔고, 그다음에 랜덤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왔습니다. 네. 랜덤은 이제 기본 내장 함수고요. 네. 그다음에 심볼, 어떤 종목을 불러올지에 대해서 저장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사용했던 데이터 로드 함수로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서 타입을 변환을 하고 리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들을 보면은 체크 클로즈 그레이터 된 오픈. 그래서 이제 현재 종가가 시가보다 더 크냐, 그러니까 양봉이냐를 체크를 하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백테스팅을 하는 함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셀렉트 랜덤 심볼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제 걸러진 종목이 많은 경우, 네. 여기서는 제가 n을 5라고 했는데 네. 이 n 값보다 더 큰 경우에는 네. 제가 특정 이 n 값만큼만 종목을 뽑아서 반환을 해줄 겁니다. 이제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저희 양봉 찾아서 거래한다는 거네요. 네, 이제 함수를 실행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백테스팅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백테스팅에 이제 심볼을 넣어서 진행을 하고, 음, 그다음에 백테스팅이 끝나면은 셀렉트 랜덤 심볼스를 이용해서 다섯 종목을 추려낼 겁니다. 음. 그래서 그 종목을 이제 출력을 하는 거고요. 저기서는 뭐 랜덤으로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할 때는 랜덤 말고 그 기업의 가치나 뭐 시가총액 높은 거 순으로 이렇게 또 정렬해서 추가적으로 뽑을 수 있겠네요. 네. 음. 보통 이제 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뭐 조건 필터링 했더니 20종목이 나왔다. 네. 이런 상태에서 매매를 하시진 않잖아요. 네. 이제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종목을 선별하실 테니까 네. 아마 이거는 그냥 예제라고 보시면 되고 사용하실 분들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이제 위에서부터 함수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로드 데이터는 일단 방금 설명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체크 클로즈 된 그레이터 된 오픈이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왔을 때 네. 데이터 프레임의 종가가 시가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양봉인 경우를 데이터 클로즈 그레이터 된 오픈이라는 열에 넣어줄 겁니다. 네. 뭐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데이터 대신에 df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테스팅 함수를 보면은 심볼스를 가지고 와서 종목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있는 심볼스는 여기 있는 이 리스트고요. 를 가지고 와서 종목 코드를 하나씩 꺼내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로드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데이터에 저장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만들었던 양봉 체크 유무를 이제 데이터를 넣어서 가지고 올 겁니다. 음, 그럼 여기에는 이제 이 열에 이걸 만족한 행에 이제 데이터가 넣어진 상태가 될 거고요. 그래서 만약 데이터가 비어 있지 않다면 이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여기가 빈 값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만족하는 경우 하나라도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data.empty가 not 형태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 네. 조건문을 통과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봉인데 ILOC 아까 설명드렸듯이 행을 선택하는 거죠. 네. 마이너스 1은 마지막 행을 의미합니다. 음, 그래서 이 열의 마지막 데이터가 값이 존재하는 경우, 이제 select symbols라는 선별된 종목을 저장하는 리스트에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끝나면은 마지막에 반환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select random symbols로 들어와서 지금 이 리스트가 여기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선별된 종목이 n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대로 반환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이것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덤 한 5종목을 골라서 반환을 해줄 겁니다. 가만 보니까 여기에 등호를 넣는 게 좋겠네요. 아, 다섯 그러네. 개가 돼도 이제 네. 상관없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선별된 종목을 출력을 하는 거고요. 이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4개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지금 네 개가 피었으니까 네 개만 나온 거네. 네. 이거를 실전에서 사용을 할 거고요. 음. 이제 여기 폴더에서 메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심볼스 리스트를 메인에 네. 그대로 넣었고요. 저거, 대문자로만 네. 바꿨습니다. 저거 심볼스도 지금은 뭐 임의로 선택해 놓은 거지만은 뭐 네. 나중에 실전을 갈 때는 그냥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도 쫙 가져와서 수천 개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3강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제 코드 24강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요. 아, 네, 이제 여기서는 실전 매매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제 네, TR 요청만 다 지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계좌 잔고를 불러오고 있고 예수금 그리고 미체결 잔고를 가지고 오고 있고요. 이제 실시간 등록을 하기 전에 이제 스타트 백테스팅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네, 종목을 가지고 올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16에서 17강 분할 매매 준비 파일을 같은 디렉토리에 백테스팅이라는 거에 저장을 했고요. 네, 이제 아래쪽에 스타트 백테스팅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백테스팅하는 과정을 여기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드의 구조를 보면은 처음에 실행을 했을 때 이제 로그인을 진행을 하고요. 계좌번호를 요청을 하고 TR 데이터를 불러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백테스팅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끔 했습니다. 지금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된 거는 이제 간단하게 백테스팅을 만들었기 때문에 종목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같이 하도록 만들었고요. 네, 나중에 장이 종료된 후에 백테스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 코드를 뒤에 위치시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백테스팅을 진행해서 종목이 선별이 되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수금을 종목 개수만큼 나눠서 이제 종목당 살 가격을 정해줍니다. 만약에 제가 1000달러를 가지고 있다. 근데 선별된 종목이 4개다. 그러면은 한 종목당 250달러가 할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실시간 체결과 호가를 요청하는 함수고요. 여기서도 이제 실시간 주문이 체결되는 거, 접수되는 거를 요청하는 함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필요가 없고요. 여기 이제 제가 바이 리스트랑 셀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중복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요. 이제 while문 내에서도 구조 같은 거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다 했으니까요. 네, LS 자동화 매매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시간 체결이 되었고 밑에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매수 부분과 매도 부분을 구현을 했는데요. 심볼이 만약 바이리스트에 없는 경우, 그러니까 제가 산 적이 한 번도 없는 경우라면 아래쪽이 실행되도록 했습니다. 일단 QTY는 매수할 종목의 개수고요. 이제 바이 프라이스 per 아이템이라는 건 위에서 설정했듯이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수금에서 선별된 종목의 개수만큼 나눈 값입니다. 아까 예로 들자면 지금 250달러가 할당이 돼 있고요.
그거를 종가로 나눠서 정수화한 후에 개수로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이 프라이스, 얼마에 매수할 건지를 정해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종가가 1달러보다 작은 경우에는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1달러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표현하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는 주문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복 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이리스트에 종목을 추가를 합니다. 그럼 이제 한 번 매수를 한 경우에는 바이리스트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조건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두 번 이상 주문을 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수 주문을 구현을 했고요. 밑에서도 매도 주문을 구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 프로그램 동사에서 꾸준하게 이제 학습하고 이렇게 계속 자동화 매매 시스템 설계하고 계셨던 분들은 설명만 들어도 충분히 흐름도가 머릿속에 그려질 것 같고 처음 이제 막 배우시는 분들은 아, 저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공부를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네요. 네, 이제 매도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심볼, 그러니까 종목이 어카운트 딕트에 존재하는 경우, 그럼 제가 매수를 했다는 의미죠. 근데 이렇게만 조건문을 작성을 하면은 매도 주문을 넣고 이제 다음 코드가 들어왔을 때 매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심볼이 어카운트 딕트에 있기 때문에 중복 네. 매도를 발생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심볼이 셀 리스트에 없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개수와 가격을 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을 계산을 할 건데 수익률 계산할 때 여기서도 수수료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 점 네. 주의하시고요. 이제 수익률이 0.5% 이상인 경우 또는 마이너스 0.5% 이하인 경우인데 이제 백분율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백분율 퍼센트가 붙기 위해서는 원래 숫자에 100을 곱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0.005 같은 경우에는 100을 곱하게 되면은 0.5가 됩니다. 음, 그래서 실제로 0.5% 이상이라고 하려면 0.005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밑에 조건은 위의 조건과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주문을 넣을 때 1달러 미만인 경우는 상관없지만 1달러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네. 중복 매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셀 리스트에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이게 지금 백테스트 통해서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냥 그 방법론만 알려주는 거지. 지금 수익률이 뭐 이렇게 정해놓은 것도 그냥 테스트용으로만 정해놓은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제가 이렇게 조건문을 되게 간단하게 작성했는데 이렇게 음, 되면은 이제 이 특정 종목의 데이터가 너무 오기만 하면은 매수를 하니까요. 네. 이제 뭐 테슬라가 들어오면은 이제 심볼 리스트에 아까 있었다면은 네. 테슬라가 들어왔다. 그럼 매수. 뭐 애플이 음, 들어왔다. 매수. 이런 식으로 음, 되니까 네. 조건문을 더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이까지는 자동화 매매 강의까지 설명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장이 종료된 후를 체크하기 위해서 조건문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제 datetime.now를 사용해서 현재 시간을 확인을 하고요. 네. 현재 시간이 6시고 0분인 경우, 네. 그러니까 6시 정각인 경우에는 백테스팅을 진행하도록 해놨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을 때는 백테스팅을 이제 코드가 실행된 후에 바로 하게끔 했는데 네. 만약에 나는 나중에 하겠다, 장이 종료된 후에 하겠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백테스팅을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시가 된 경우에는 DB를 다운로드 받고요. 이제 다운로드 DB 같은 경우에는 여기 3강에서 구현했던 코드를 메소드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백테스팅을 진행을 하고요. 그럼 이제 selected stock에 선별된 종목이 저장이 될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뭐 txt 타입으로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DB를 사용했던 김에 DB에 저장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DB에 저장할 때는 앞에서 뭐 데이터 테이블에 데이터를 받았으니까 얘는 뭐 테이블 이름을 좀 다르게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끝났을 때는 뭐 컴퓨터를 종료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코드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네. 프로그램만 종료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까지 하면은 이제 백테스팅과 실전에 적용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분할 매매도 지금 저거 추출된 종목을 토대로 나눠서 거래가 들어가는 거니까 네, 분할 매매도 거래 그렇게 진행이 돼서 좀 안전 거래를 또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또 혹시 보여주나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세 줄은 앞에서 사용했던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네. 여기 있는 네 가지를 추가를 했습니다. 또 혹시 머신러닝을 또 쓰면은 왜 좋은지 그것도 먼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뭐 코드를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서 구현했던 것과 거의 똑같이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백테스팅을 진행할 건지 이제 데이터를 정해줬고요. 음, 그래서 뭐 특정 뭐 이런 값들만 설정을 해주고 나면은 알아서 이제 계산해 줍니다. 네. 이제 머신러닝 자체가 이제 사용자가 데이터를 던져주면은 컴퓨터가 그걸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다음 결과를 이제 예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데이터만 넣어주면은 이제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머신러닝이 알아서 그냥 측정하고 결과값을 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네요. 네. 그럼 이제 저희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다운받고 네. 머신러닝에 던져주면은 네. 자동으로 계산해서 네. 이제 뭐 차트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그냥 이제 뭐 다음 날 매매할 종목을 선별해 줄 수도 있고요. 일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머신러닝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sklearn이라는 건데 네. 여기서 뭐 스탠다드 스케일러, 리니얼 리그레션 뭐 이런 식으로 필요한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거를 의미하는데요. 이제 주식 데이터가 만약에 100달러에서 150달러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0에서 1까지 이제 바꿔서 저장을 하는 거를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리니얼 리그레션이라는 거는 이제 선형 회귀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네. 선형 회귀가 뭔지는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생략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그러니까 학습하기 위한 메소드고 네. mean squared error는 평균 제곱 오차라는 겁니다. 네. 이것도 강의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 선형 회귀의 값과 이 데이터가 얼마나 오차가 생겼는지를 계산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용어만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흐름 자체를 보면은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특징과 타겟 변수라는 거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키고, 마지막에는 이제 차트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먼저 특징과 타겟 변수라는 걸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10일 이동 평균, 50일 이동 평균, 100일 이동 평균을 앞에서 한 것처럼 만들었고 네. 결측 값을 없앴습니다. 음, 이제 원래 앞에서는 이 메소드를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drop NA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음,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X에는 이렇게 특징 변수라는 것을 넣어 주겠습니다. 네. 특징 변수라는 거는 이제 뭐 저희가 비교할 데이터를 정해주는 건데 SMA 10부터 SMA 100까지를 특징 변수로 잡아서 이제 매매에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타겟 변수라는 거는 이제 종가로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이제 다음 날의 종가를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인 모델이라고 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건데 대문자 X 트레인, 대문자 X 테스트, 소문자 Y 트레인, 소문자 Y 테스트라고 적고 네. 뒤에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메소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값으로 네 가지를 적어줬는데 대문자 X와 소문자 Y 그리고 테스트 사이즈와 랜덤 스테이트입니다. 이제 테스트 사이즈라는 거는 내가 몇 퍼센트의 데이터만 학습용으로 사용을 하고 몇 퍼센트의 데이터를 이제 테스트용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20%의 데이터를 테스트하는데 사용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과를 출력하는 코드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특징 변수의 표준화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0에서 1까지로 변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scalar.fit transform 해서 xtrain의 값을 스케일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xtest도 이제 트랜스폼해서 저장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선형 회귀 모델을 학습하는 건데 모델이라는 변수에 선형 회귀 클래스를 이제 넣어주고요. fit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xtrain 스케일드와 ytrain을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predict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예측을 할 겁니다. 앞에서 x 테스트 스케일드 이제 스케일된 데이터를 넣어서 종가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예측 결과의 평균 제곱 오차를 계산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예측을 한 거를 오차를 계산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오차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오차 자체가 양수값도 있고 음수값도 있는데 네. 그냥 계산하면 이게 오차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곱을 해서 오차 자체를 제곱을 해버리면은 무조건 양수값 또는 0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계산을 하기가 조금 수월하고요. 그래서 오차 같은 거 계산할 때는 이제 평균 제곱 오차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이제 하나하나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요. 또는 이제 강의 같은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적인 개념도 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완전 이쪽이랑 거리가 먼 직군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AI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커뮤니티 오셔가지고 질문하면서 공부를 이어가면은 되겠네요. 어차피 뭐 결과가 나와 있는 것만 이해해서 잘 쓰고 확장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델과 스케일러를 반환을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플롯 프레딕션, 그러니까 예측 값을 이제 차트화 하는 건데, 이제 위에서는 예측 값, 결과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요. 네, 차트로 구현을 합니다. 네, 차트 구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네,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서 인덱스는 역시 날짜고요. 네, 두 번째 인자값으로 y가 들어왔고 y 프레드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y는 처음에 저희가 실제 종가를 저장을 했었죠. 네, 그래서 종가가 출력이 될 거고 y 프레드는 예측 종가입니다. 음, 그래서 얼마나 잘 예측이 맞는지를 쇼로 확인을 해볼 겁니다. 네, 그럼 일단 보시는 것처럼 파란 선이 실제 종가고요. 네, 주황색 선이 예측 종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보시면 파란 종가가 먼저 있고 예측 종가가 처음에는 굉장히 오차가 크고요. 그 다음에 갈수록 거의 종가와 유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네. 네, 이제 따라가는 건데 이거 네, 주의사항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실제 예측과 들어맞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냥 이렇게 유사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음, 구조 자체가 종가를 따라가게 돼 있어서 이제 이걸로 다음날 종가를 예측하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음, 그래서 그냥 참고용으로만 사용을 하시고 만약에 뭐 백테스팅 하는데 머신러닝을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누군가는 더 많은 데이터를 삽입을 해서 우리보다 훨씬 잘하실 테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저걸로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네. 아니면 뭐 백테스팅을 다 하고 네. 이거를 참고해서 다음날 매수를 하자 아니면 사지 아, 말자 이렇게 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결정을 아예 맡겨버릴 때 쓸 네. 때도 있고요. 아, 그렇죠. 정말 그럼 되겠네요. 아까 저처럼 뭐 랜덤한 5종목 하는 것보다는 더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음, 그죠. 일단은 머신러닝은 이런 구조로 진행을 하고요. 네, 딥러닝도 비슷합니다. 딥러닝도 비슷한데 이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좀 다르고요. 그거 모르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따로 둔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데이터를 직접 제공을 해줘야지 이제 계산이 들어가는데 네. 딥러닝은 알아서 이제 스스로 계산을 시작을 합니다.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 없이. 이제 저는 물론 여기서는 데이터를 직접 제공을 하고 있지만은 그게 가장 큰 차이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딥러닝이 아무래도 머신러닝에서 조금 더 발전한 형태인데 네. 이게 굉장히 무겁고 느립니다. 음, 그리고 사용 필요로 하는 사양 같은 것도 되게 높은 편이고 네. 그래서 좀 사용하기 까다로울 수 있고요. 음, 이제 여기서 제가 경고드린 것처럼 비트의 영향도 좀 받습니다. 네, 이건 32비트에서는 라이브러리가 지원을 하진 않고 네. 64비트로 꼭 진행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제약사항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전에 라프님 말한 것처럼 뭐 배틀 센터 돌리고 뭐 내가 어느 시점에 사면 좋을까 야 정도로 뭐 내가 스스로 판결하기 좀 어려울 때 네, 그때 그냥 도움받는 용도로 쓰면은 좀 적합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 또 이제 활용하는 방법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제 그 하루의 데이터를 모아놓고 네, 여기를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계속 돌려서 네. 최적의 값을 찾는 그런 계산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험 관리는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통계를 내서 통계가 높은 쪽으로 저희가 매매 전략을 만들면 되니까 맞네요. 이제 여기서는 텐서플로우를 사용해서 케라스라는 거를 사용을 할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이 시퀀셜이라는 것과 네, LSTM, 댄스를 사용을 할 겁니다. 네, 이제 LSTM이라는 거는 이제 용어 자체가 롱 메모리라는 건데 자세한 거는 검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일단은 이런 거를 사용을 한다. 학습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데이터를 로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라는 거를 할 겁니다. 데이터 전처리에는 min, max 스케일러라고 해서 앞에서 사용했던 것과 똑같고요. 이제 네, 데이터를 0에서 1까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fit transform을 사용해서 데이터의 현재 종가를 이제 reshape, 모양을 바꿔준다는 건데 마이너스 1,1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종가 데이터를 2차원 배열로 변환을 한다는 건데요. 이제 행렬화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행렬화라는 게 아까 데이터 프레임처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게 데이터 프레임은 아니고 넘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근데 넘파이를 사용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60일간의 주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다음 날의 데이터를 예측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대문자 X에 스케일된 데이터에 60개의 데이터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 Y에는 실제 다음 날의 종가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numpy 배열로 변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LSTM 모델에 맞게 데이터를 바꿔줄 겁니다. 여기 보면은 NP., 이제 NP는 numpy의 필명인데 reshape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데이터의 타입을 변환을 해줄 겁니다. numpy 자체가 수학을 기반으로 하는데 네. 이게 설명드리면 굉장히 좀 길거든요. 아, 길어지니까 그냥 필요한 네. 것만 딱딱 설명하고 그냥 넘어간 거네요. 네네. 수학 아,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 쉽게 이해하실 텐데, 아닌 분들은 제가 설명을 길게 드려도 아마 이해가 좀 힘드실 겁니다. 뭐 저거는 어차피 핵심만 배워서 쓰고 디테일한 거는 뭐 저희들이 뭐 시간 나면은 또 뭐 여러 가지 컨텐츠 만들어서도 한번 설명을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 이게 차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2차원 형태로 바꿔준다 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2차원이 뭔지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네, 2차원은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3차원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그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어 줍니다. 네, 시퀀셜이라는 모델을 저희가 이제 모델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주고요. 음, 이 모델에 추가를 할 겁니다. 추가를 할 건데 이제 이게 학습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면서 이제 LSTM과 dense라는 레이어를 만들어 줍니다. 이제 레이어라는 개념도 이제 층을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이제 LSTM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LSTM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dense라는 레이어에서 학습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또 너무 이제 딥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input shape에 대한 값을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델.compile 이라고 해서 컴파일을 해줄 건데 옵티마이저가 이제 어떤 모델을 사용을 할 건지를 정하는 거고 저는 아담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loss, 손실값이라는 건데 손실값은 mean squared error, 아까 설명드렸던 평균 제곱 오차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을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시각화인데 플롯 프레딕션스라고 해서 차트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서도 플롯 데이터.인덱스 인덱스 날짜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클로즈 실제 종가를 이렇게 차트로 만들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인덱스의 인덱스에 60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처음에 첫날부터 60일까지 데이터를 61일째 데이터를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로 사용을 했으니까요. 네, 이제 60일까지의 데이터는 생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스케일러.인버스 인버스 트랜스폼 ypred, 이제 여기서는 예측 종가를 출력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종가와 예측 종가를 출력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설명이 뜨고요. 보시면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가 출력이 되었고 이제 파란색 선이 실제 종가, 빨간색 선이 예측 종가고요. 머신러닝과 비슷하게 이제 종가를 따라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것도 이제 뭐 실제 매매 전략, 매매에 사용하실 때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딥러닝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방금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아무래도 내용이 갑자기 고급 단계로 확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굳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당장은 안 해도 되고 이 전까지 백테스팅 구현하는 그 알고리즘이라도 완벽하게 익히면은 다양한 전략들을 실험해 볼 수 있으니까 네, 위험 관리랑 분할 매매 좀 최적화될 것 같고 그 네, 이상으로 더 넘어가고 싶으신 분 내가 일단 성과 검증도 하고 막 분할 매매도 하고 다양한 백테스팅 전략들을 구현할 때 이제 타점 같은 거를 정확히 정하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이전에 전략으로 구성했던 것들을 좀 더 AI한테 맡겨가지고 어떤 게 더 효율성이 강한지 판단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쓰면은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뭐 프로그램을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나 더 드리자면은 네, FCS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학습하는 횟수입니다. 이 학습하는 횟수를 뭐 5로 해도 되고 10으로 음, 해도 되고 20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네,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로 학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과적합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음,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예측이라는 게 의미가 없고 네. 거의 실제 데이터와 똑같이 흘러가거나 아니면 아예 이상하게 흘러가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게 이 학습 횟수를 적당하게 정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거는 이제 뭐 AI를 활용을 하셔도 되고 네. 이제 제가 머신러닝, 딥러닝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분야는 대학교 뭐 학사님들, 박사님들이 많이 연구를 하시는데 네. 제가 자세하게 다루기보다는 그 전문가분들이 설명하시는 것도 굉장히 유튜브에 많습니다. 아, 아니면 그쵸. 블로그에도 많고요. 뭐 어차피 이거를 구분 프로그램에 최적화시켜가지고 쓰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는 거니까 네, 저거 딥러닝과 머신러닝에 대한 딥한 내용들은 그걸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그 유튜버들이나 강사분들의 내용을 듣고 학습을 해서 또 와가지고 여기서 최적화시키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저희도 뭐 컨텐츠 만들어서 다뤄보죠. 저희도 AI 계속 다루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네, 이제 네. 전체적으로 코드 리뷰는 끝이 났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뭐 긴 시간 동안 디테일하게 어떤 흐름도로 구성하면 좋은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혹시라도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뭐 댓글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라쿠너리님을 제가 또 다음에 또 모셔서 또 재밌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쿠너리님. 감사합니다.